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속수무책, 어제도 시장은 하루 내내 흘러만 내렸습니다. 팔잔이 아깝고 사잔이 상당히 무서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용잔고 많이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증권사들의 위험관리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니 개인들의 매수 기반 계속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간밤에 또 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각자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국채금리 하락에도 오히려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이틀 크게 밀렸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에 여전히 탄탄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긴축 장기화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오늘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참 힘드네요. 네, 정말 힘이 듭니다. 간밤 미증시도 또 한 번 하락을 이어갔죠. 미국의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계속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가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최근에 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조정 영역에도 진입을 하면서 그만큼 또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악화한 투자 심리를 돌려세우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모두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강한 지표는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소비가 좀 뒷받침이 되면서 지난 3분기 GDP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죠. 4.9%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2분기가 2.1%였어요. 그리고 대비해서 성장률이 2배 이상 정말 크게 뛰어오른 건 물론 이 월간 예상치가 4.7%였는데 그 예상치도 웃돈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2021년 4분기에 7%였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세입니다. 자, GDP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배경에는 강력한 소비 지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증가율이 4%로 2분기 0.8%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소비의 GDP 성장률에 대한 이 기여도 2.6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 또 민간 투자가 8.4% 증가한 것도 GDP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역할을 했죠. 자, 2분기에는 감소했던 주택 투자 이 3.9%나 증가를 했고요. 정부 지출은 4.6% 늘었습니다. 자, 이 옐런 재무장관이 5%를 넘나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이 재정 적자 확대가 아닌 미국 경제의 강세를 반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또 올해 미국 성장률이 2.5% 수준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4분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들,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들 더욱더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국채금리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요.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75%인 이 선도금리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 선도금리가 이 5년에서 10년 후에 예상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시장에서는 10년물이 5.75%인 선도금리에 조만간 도달하게 되는 것도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수치 볼게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늘 4.8%, 오늘 국채금리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요. 4.8% 기록하고 있고 30년물 4.99%, 지금 2년물은 역시나 5% 넘어서 5.04% 지금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도 좀 이러한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미지수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구재 수주도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9월 내구재 수주 실적 전월 대비해서 2억 달러, 좀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석 달 만에 증가한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가 2% 증가였는데 그 증가폭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10,000명이 늘어나서 지금 21만 명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도 20만 7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2주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달러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6.44를 기록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적인 시장들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전략 세워나가야 될지 궁금하신데 계속해서 증시팔과 함께 투자 전략 또 세우시고 이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4.9%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교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닌데 4.9% 지금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아침에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올라간 거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연초 대비 3%밖에 못 올랐어요. 아직도 미국의 나스닥하고 한 10%가량 이렇게 더 하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경제 기초 체력에서 그 차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특징적으로 가볼까요? 빅테크주들 계속 내리죠. 네, 너무나 지금 빨간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빅테크주들 하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결국 계속해서 빠지면서 최근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엔비디아도 3% 넘게 다 지금 너무나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메타 어제도 발표가 됐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도 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4분기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로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좀 확대를 하고 광고 매출이 둔화할 가능성을 경고한 부분, 이 투심을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밑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 외에서까지 3% 가까이 빠진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나마 아마존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장중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락세를 보여가다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고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13%까지 올랐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빠졌다가 지금 또 3.3% 정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의 이 예상보다 좋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1,431억 달러, 이 영업이익은 112억 달러, 순이익이 99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2년 2분기 이 25억 달러를 대비해서 4배 이상 늘었고요. 순이익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0.94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또 웃돌았습니다. 자, 아마존의 이런 수익성이 개선이 된 건 이 신임 CEO의 대규모 구조 조정에 따른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7%가 증가를 했고요. 이 서드파티 기업들이 판매하는 부분의 매출은 무려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 발표 때 이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이 생성형 AI라는 단어를 무려 18번이나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AI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강조를 한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텔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도 좀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7분기 연속 줄어들었지만 시장 전망치는 못 돌았습니다. 3분기에 141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요. 또 0.4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8% 줄어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좀 윗돌았습니다. 인텔 지금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7% 넘게 갔다가 지금은 6.7%대 정도 지금 위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드 이야기 제가 또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포드는 근데 지난달부터 지금 파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근데 어제였죠. 현지 시간으로 어제였죠. 파업 41일 만에 포드와 잠정적으로 이 노조가 좀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려면 아직도 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소속된 사람들의 그 투표를 거쳐야 좀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이 파업에 대한 조금 어떤 합의점이 보인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하지만 이런 지금 합의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좀 업무에 복귀를 하고요. 또 복귀하는 즉시 급여가 11% 인상이 됩니다. 또 2028년까지 최소 25% 인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또 생계비 수당 보건도 합의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이게 급여 인상분과 결합이 되면서 사실상 30%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매출이 많이 났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정말 돈을 많이 번 기업들, 이 직원들에게 상여도 많이 하면서 이 반대로 또 악영향을 끼친 그 영향들이 있잖아요. 이 포드의 이 노조 합의에 대한 이슈, 앞으로 좀 어떤 흐름들을 나타낼지, 또 자동차 판매와 더불어서 생산 또 판매와 더불어서 그런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그런 지출 비용이 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까지 해서 지금 좀 5% 가까이 빠지는 모습까지 나와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테슬라 다 3%대 이렇게 밀리고 인텔도 약간 밀렸습니다만 시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오히려 좀 반갑고요. 자, 근데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장비주죠. 장비주가 어제는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올랐다. 이게 좀 우리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랠리가 상당히 강했는데 좀 한숨 고르기로 들어갔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정말 급등 랠리를 이어갔었죠. 그 작은 이슈 하나에도 급등을 했었고 그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4,600만 원대 지금 형성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조정이냐, 강세 지속이냐 이런 가상 자산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계속 우려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파란불을 켜기는 했지만 이게 엄청난 계속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의견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계속 횡보장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당이 되면 이 기관 투자자의 이 자금이 들어와서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예측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승인이 연기되고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승인이 되면은 대박 호재. 하지만 너무 거품이 지금 많이 들어간 느낌이 좀 더 큽니다. 선물 ETF 승인 때도 보면은 승인 전에도 급등을 했다가 상당 후에 정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이후에 이렇게 4,700만 원 선을 회복을 한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지난해 11월에 바닥을 쳤고요. 3분기
한국인의 역대 최고가를 좀 경신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지금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덩달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비트코인도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요,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250만 원 선을 넘어섰다가 지금 244만 선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 여전하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나스닥의 기술주를 택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 하시면서 이슈 체크 꼼꼼하게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2300 붕괴, 공포의 매도, 전문가들 더 떨어질 것. 자,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입니다.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는 10개월 반 만에 23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 2% 넘게 하락, 코스닥 3% 넘게 밀렸는데요. 지난해 9월 2100선까지 내려갔을 당시가 기억될 정도로 패닉셀링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대표님,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 크게 많이 빠졌죠. 퍼센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 빠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5%를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상승 종목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이 이제 월등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상승 종목의 1위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 종목이 한 9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섹터가 지금 하락을 어제 같은 경우는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전자, 화학, 철강 같은 업종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좀 지수를 좀 더 하락폭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8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4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 한 1조 3천억 넘는 금액을 순매도를 했고요. 10월 달 이후만 보더라도 2조 1,700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할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수급 측면에서 좀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업종에 하락을 했고 비슷한 일반 전기전자, 금융, 반도체, 화학 같은 업종의 낙폭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 1월 31일 날 이후에 지금 다시 최저점을 기록을 할 만큼 좀 하락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을 했었던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일 만큼 하락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이제 10원 정도 상승해서 1,360원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투자 심리를 그만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증시가 하락했었던 이유를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전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여파가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실적들의 부진들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은 했지만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면서 지금 4.9%대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5%대를 다시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채권에 대한 뭐 상대적으로 성장 기술주가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분기 실적은 좋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 정세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되면서 이제 유가 상승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섹터들이다라고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가 특히 3분기에 실적들이 참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 부진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나 아니면 GM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수요도 그만큼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광물,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향후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 나오긴 했었지만 나오면서 내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금리 지속이라는 부분이 향후에 전기차 수요를 좀 억제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전전일 이제 발표가 됐었던 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돼서도 어저께 11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이제 리포터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디램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됐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램에 대한 재고 부분, 그다음 디램과 낸드 프레시에 대한 재고 부분이 여전히 실적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3나 DDR5와 같은 고부가가치성, 이제 고성능 디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더 크게 적자를 보이면서 관련된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 어제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대한 변수와 특히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수가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증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증시가 급등하게 V형 반등은 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조정 장세가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수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한 전체 지수의 한 양대 지수 다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5% 내외의 그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 올 초서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뭐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상당히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진,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괴리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망치였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마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도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하락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가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30년도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에 기반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30년도에는 뭐 현재와 같은 판매 추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이 중에서 3억 개 배터리가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앞으로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일부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나리오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량 자체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올해 초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는 주요된 이제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극재 시장 수요다라는 거고요. 2020년도에 S&E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예측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게 당시에 2차 전지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이제 컨센서스와 그다음에 그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자료는 2002년도에 그 에코프로 BM이 그 임시주총에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설명할 때 나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LFP 배터리고요. 나머지 위에 있는 게 그 3억 개 배터리의 이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도에도 LFP 배터리는 시장 점유율이 10%가 못 미칠 것이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3억 개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최근에 LFP 배터리가 작년 정도 되면 2020년도까지는 그 데이터가 예측이 맞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작년만 해도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27% 정도를 차지했고요. 올해는 30% 중반에서 40% 가까이, 그러니까 30% 후반대의 LFP 배터리의 그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저 데이터의 분석은 일단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에 대한 판매 자체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지금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이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글로벌 자동 전기차의 연평균 판매 성장률은 54.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8월까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41%로 증가 속도가 그만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차량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뭐 2030년도에는 1,000만 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2030년도까지 전기차의 판매량은 한 500만 대 정도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EV 어댑션이라는 그런 이제 EV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전문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대가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30년도에는 한 470만 대, 그러니까 500만 대가 채 안 되는 차량이 판매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예측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가 되는 그런 이제 광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 지금 화면에 리튬 가격이 나오는데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상승을 해서 2022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재고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에 반대로 전기차의 수요는 그거에 못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정적으로 좀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뭐 의견은 이게 반등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튬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이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을 하면서 각국에서 리튬 광산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리튬을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포스코가 나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이제 남미 지역과 그다음에 호주의 리튬 광산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이후에 2021년부터 지금 각국의 리튬 광산이 개발이 되면서 특히 북미 지역, 그다음에 이란, 인도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리튬 광산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늦어도 2025년도에서부터 2027년도서부터는 리튬이 본격적으로 채굴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리튬에 대한 생산량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SNE 리서치에서 지난 이제 8월달에 이제 발간된 이제 보고서인데요. 리튬에 대한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게 리튬에 대한 생산량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리튬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30년도까지도 리튬의 생산량보다는 수요량이 못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리튬의 과잉 생산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지금 톤당 16만 5천 위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8년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1톤당 가격이 13만 위엔으로 지금보다도 한 30% 이상 하락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반등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평가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미수금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신용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신용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식의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최근에 이제 발간된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의 주식 수준이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국내의 저점 수준이, 그러니까 보통 국내 주식 시장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저점 수준에 근접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 0.6배까지 떨어졌지만 0.8배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낮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든다라는 건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런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이후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미래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나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적 관련된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수출 데이터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수출이 잘 되는 종목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일반기계, 금융주들이 실적이 최근에 이제 좋게 나오면서 조금 그나마 좀 잘 버텨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에 HBM3나 아니면 DDR5와 같은 고부가 같이 그 고성능 D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를 한 현대자동차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3분기에 104만 5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고요. 특히 친환경 차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차량의 3분기 판매 대수가 16만 8,9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3% 증가할 만큼 좋은 그런 이제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매출 같은 경우 전년보다 8.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조 8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46%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특히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되면서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은행 관련주로는 이제 기업은행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조선 관련된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LNG 운반선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감이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계속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반도체형 PCB,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이제 PCB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심텍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실적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하나 마이크론 외주 업체죠. 그리고 펀더멘털 파인, 엠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시장이 많이 밀리는 가운데서 하나 마이크론 그대로 잘 견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주가를 보실까요?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죠? HBM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들인데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리포트 나온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어제 조금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장중에 잘 버티더라고요. 2% 정도의 하락에 그쳤고 오늘 조금 엔비디아가 간밤에 또 추가로 밀렸기 때문에 더 하락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HBM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HBM 관련되는 그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때문에 다른 여력이 없기 때문에 DDR5나 HBM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외주화가 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 그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외주가 많아지다 보면 하나 마이크론으로 결국은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그때 하나 마이크론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상한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이렇게 간 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삼성전자에서 조금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기술력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리고 투자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되는 기대감 그리고 HBM 관련되는 기대감, DDR5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지금 뭉쳐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다른 데보다 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냈네요. 그래서 HBM 시설 투자하고 오사트 그러니까 후공정이라는 걸 오사트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후공정의 역할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비나 이 서버형 제품 증가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24년에 실적을 상향을 했습니다. 이쪽 보면은 이제 베트남 쪽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서버향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바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좀 늘어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게 DDR4나 5 이렇게 선당 공정으로 가는 게 있고 HBM 또 시설도 추가로 확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외주까지 그러니까 후공정까지 이렇게 할 정도의 스페이스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거의 같은 기술력을 가진 오사트 업체로 외부로 좀 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캐파가 지금 베트남 비나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1공장은 이미 지었고 2공장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캐파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발 매출이 거의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도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 3배 이상을 생각할 정도로 매출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모바일 관련돼서도 후공정 관련 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은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 변화하는 후공정 생산 지형도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이렇게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내 내지는 베트남 이쪽에서 후공정을 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생산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에 이게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외주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캐파도 많이 가동이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4분기 내년 1, 4분기 들어가면서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면 외주 물량도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그때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대감을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까지 아직 동참은 안 했습니다만 기관들이 이렇게 사들어오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붙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와 있죠? 상단에 와 있고 그래서 주가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주가 재평가는 뭘까요? 그 근간에 있는 건 사실은 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회사 지금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뭐라고 레코멘데이션을 냈죠? 매수가 아니고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만 봐라 이런 얘기죠. HPSB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만 좀 봐라 이런 얘기인데 다들 밸류에이션이 높죠. PER 30배, 여기는 45.8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은 물론 후공정 업체이기는 합니다만은 11.7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높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딴 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여전히 18%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마이크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뭐 하는 데죠? 힌지 하는 데죠. 힌지 모바일 폰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전까지 뭐 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힌지 업체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외장 힌지까지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외장 힌지는 이제까지 벤더가 한 군데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두 군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두 군데를 쓰다 보니까 듀얼 벤더. 이 회사까지도 좋은 낙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고정하는 EV 모듈 하우징 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매출이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상당히 좋을 거다. 주가를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데 파인엠텍 물론 시총은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3천억 정도면 제가 고르는 기준치고는 상당히 작죠. 그렇지만 조금 좀 올라오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회사들 이 휴대폰, 핸드폰 관련된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뭐 그냥 그저 그렇죠. 근데 이 회사만 유독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하나증권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힌지에다가 전기차 관련된 모듈까지도 공급하는 회사로 변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장 힌지 말씀드렸고 외장 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DI 이제 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검사가 다 끝났고 이제는 공급을 10년간 독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EV 쪽에서 또 있습니다. 쿨링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매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폴더블 폰의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에만 기대를 했던 업체에서 이제는 플러스 전기차 이쪽까지도 성장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고요. 확장의 서막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진출 본격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보시면 금년에 한 140억 이제 보는 건데 내년에 690억, 이렇게 3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힌지 성장성도 또 보는 겁니다. 폴더블 폰 플러스 또 새로운 폴더블 폰이 나올 때 이 회사가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뭐 게임기도 있을 수 있고 태블릿도 있을 수 있고 노트북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많이 밀려내는데 이 회사는 안 그렇죠. 이 회사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둘이 같이 사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다시 이제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될 텐데 어쨌든 주가 재평가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PER 보겠습니다. 8.4배 높지는 않죠. 뭐 MC넥스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회사가 맞습니다.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19%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마이크론, 펀더멘탈로 파인엠텍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 10%가 빠지면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오늘의 일면 코스피 2300 붕괴, 공포의 매도, 전문가들 더 떨어질 것, 증시 부진을 이겨낼 실적 개선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HBM 후공정을 맡은 하나마이크론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에 목표가 연이어 상향 조정받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파인엠텍을 꼽아봤는데요. 2차 전지향 성장과 폴더블 매출 성장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